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4강에서는 외계 행성계 탐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요. 외계 행성계의 탐사 방법,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계의 통계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계 행성계 탐사 역사입니다.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 괜찮고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1992년에 최초로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로 우리는 계속 외계 행성계를 찾아보기 위해서 탐사를 계속해왔고요. 현재는 2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훨씬 더 많은데요.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속도가 그 외계 행성을 분석하고 정의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발견한 만큼 정리를 다 못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성능 좋은 망원경 쏘아 올려가지고 계속 발견하는 중이고요. 자,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을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식이라는 것은 우리 일식, 월식 알죠? 그 식입니다. 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잖아요. 월식은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은 어떤 천체가 또 다른 천체를 가리는 현상을 식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외계 행성을 발견할 때 식현상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이건 바로 행성이 중심별, 그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중심별의 앞면을 지나갈 때 그 별의 일부를 가리겠죠. 그러면서 주기적인 밝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은 요게 행성이고요. 행성이 지금 요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별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렇게 행성이 이렇게 별을 가리면서 중심별을 가리면서 요렇게 가리기 시작했다가 전체를 이렇게 가렸다가 다시 빠져나오고 요런 식으로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데 요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아하, 이 별에는 행성이 공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외계 행성은 태양계 밖에서 태양이 아닌 다른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입니다. 우리 은하내에는 무려 18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이 관측되었죠. 이 무수히 많은 외계 행성들은 사실 크기가 매우 작고 어둡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로는 이들 외계 행성의 흐릿한 빛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대부분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외계 행성을 발견하죠. 여기 어떤 외계 행성이 중심별의 앞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의 중심별의 밝기를 측정해보면 일시적으로 별빛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식현상으로 인한 별의 급격한 밝기 변화는 바로 그 별을 공전하는 외계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근거가 되죠. 큰 행성은 별빛을 많이 가리고 작은 행성은 별빛을 조금만 가리기 때문에 크기가 클수록 행성의 존재는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밝기의 감소폭에 따라 행성의 실제 크기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분석하면 그 행성의 존재를 알 수 있을 뿐더러 그 행성이 얼마만큼 큰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별에 가려지는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별의 밝기가 더 많이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외계 행성의 존재를 더 확인하기가 쉽겠죠. 왜냐면은 밝기가 엄청 살짝만 감소하면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밝기가 확 좀 크게 변해줘야지 우리가 감지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식현상을 이용해서 발견하기 쉽고 또 한 가지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가 더 쉽습니다. 공전궤도 반지름이 너무 크게 되면요. 식현상이 나타나는 주기가 너무 길어져요. 단발적으로 그냥 한번 밝기가 변했어. 그러면은
그 앞에 뭔가 다른 천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중심별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떤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식현상이 일어나면 아하, 이 중심별에 공전하고 있는 행성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알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우리가 더 발견하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현상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발견할 때는요,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행성이 요 앞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랑 이 중심별의 딱 사이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중심별을 가리면서 밝기를 변화시키잖아요. 근데 우리 시선 방향에 거의 90도 각도로 공전궤도가 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 D 행성은 지금 아무리 공전해도 우리가 봤을 때 중심별을 가리지 않겠죠, 전혀. 그러니까 이런 90도 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경사각이 20도 이런 식으로 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플러 효과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자, 행성이 별 주위를 공전할 때 별과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을 합니다. 우리는 행성만 중심별을 공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행성과 중심별이 있으면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별도 공전하고 행성도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심별이 질량이 훨씬 더 크니까요. 보통은 이 공통질량 중심이 이렇게 중심별의 안쪽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성이 중심별을 공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별도 같이 돌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 행성이 공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중심별도 아주 약간이지만 흔들림이 있다는 거겠죠.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겠죠. 그걸 이용하는 게 바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별은 지구 관측자로부터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규칙적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별도 마찬가지로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흡수선에 파장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별과 행성이 공전할 때 별은 행성과의 공통질량 중심 주위를 돌기 때문에 관측자를 향해 일직선 방향으로 접근하거나 후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별이 관측자에게 가까워질 때 별빛의 파장은 짧아지고 별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질 때 별빛의 파장은 길어집니다. 이러한 별빛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별의 미세한 시선 속도 변화를 알아낼 수 있죠. 크기가 작고 어두워서 직접적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외계 행성들은 이렇게 중심별의 시선 속도의 변화를 측정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본 것처럼 별도 행성과 마찬가지로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측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앞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뒤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도플러 효과가 발생을 해요. 방금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요. 별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질 때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게 되고요. 가까워질 때는 청색 편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스펙트럼 상에서 다 나타나요. 여기 스펙트럼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정지했을 때 지금 요거는 보면은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지 파장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근데 지금 두 번째 그림
별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멀어지고 있죠.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스펙트럼이 빨간색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지파장일 때는 스펙트럼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별이 멀어질 때는 이 파장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요. 이것을 적색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정지파장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에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럴 때는 스펙트럼이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정지파장일 때는 여기에 스펙트럼이 나타났는데 요게 좀 더 파란색 쪽으로 이동을 하죠. 전체적으로 다 이동합니다. 요거를 청색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별을 봤을 때 이런 적색편이, 청색편이가 계속 보인다. 그렇다는 것은 이 별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별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공전궤도 장반경이 작을수록 중심별이 있고 그 중심별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이 있을 때 중심별의 질량을 라지 m, 행성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어딘가에 공통질량 중심이 이렇게 위치해 있겠죠? 이 공통질량 중심에서 중심별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라지 r이라고 해보고, 공통질량 중심에서 행성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스몰 r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런 공식이 성립합니다. 라지 m, 라지 r 곱하기 스몰 m, 스몰 r. 그래서 이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심별의 움직임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커질 테니까요. 질량은 일정해도 공통질량 중심까지의 거리가 커질수록 이 중심별이 흔들리는 게 더 커지겠죠. 흔들림이.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겠고 우리가 더 확인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경우에는 도플러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과 수직이라는 거는 행성이 요렇게 공전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는 아무리 공전을 해도 우리한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수직인 경우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겠죠.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멀리 있는 천체가 있고요. 가까이 있는 천체가 있습니다. 두 천체가 우리의 시선 방향에 거의 이렇게 나란하게 있어요. 이때 멀리 있는 천체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까이 있는 천체의 중력 때문에 이 멀리 있는 천체에서 방출된 빛이 우리 쪽으로, 관측자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 현상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천체의 중력 때문에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기 멀리 있는 별이 원래 한 개인데 갑자기 막 4개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키는 천체는 좀 큰 천체입니다. 은하단, 은하 이런 애들. 그런데 그런 은하, 큰 천체가 아닌 별 또는 행성에 의해서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요거를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해요. 아주 먼 천체에서 오는 빛이 중력이 있는 천체 부근을 지나면 마치 렌즈를 통과한 것처럼 빛의 경로가 휘어집니다. 만약 천체가 하나의 별이 아니라 수십, 수천억 개의 별이 모인 은하라면 그 중력은 더욱 커지고 천체의 빛은 더 강하게 휘도록 하는 렌즈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이 현상을 중력 렌즈라고 부릅니다. 거리가 다른 2개의 별이 있습니다. 2개의 별이 지구의 관측자로부터 같은 방향에 있을 때 뒤쪽 별의 빛은 앞쪽 별의 중력에 의해 미세하게 굴절되고 지구에서 관측하는 뒤쪽 별의 밝기를 증폭시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앞쪽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행성이 가진 작은 질량 역시 미세한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뒤쪽 별의 밝기 변화 속에 또 다른 불규칙성을 발생시키죠. 칠흑같이 검은 우주 속에서 태양계 밖,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들은 이러한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한 광도 분석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원리는 방금 또 영상에서 본 것처럼 거리가 다른 두 개의 별이 있어요. 이때 멀리 있는 별 빛이 가까이 있는 별의 중력에 의해서 굴절되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관측자로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밝게 보이는, 이렇게 밝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까운 별에 만약에 행성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행성 역시 중력을 아주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행성의 중력으로 인한 효과, 행성 중력 효과가 더해져서 추가적인 밝기 증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 행성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뭐 앞이든 뒤든 이렇게 약간 튀는 추가적인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가까운 별 주변에는 지금 행성이 공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순간 포착을 해야 돼요. 가까운 별이 우리 앞을 지나갈 때 행성의 위치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밝기 변화가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같이 겹쳐버린다면, 행성이 여기에 그냥 완벽하게 겹쳐버린다면은 그냥 그 가까운 별이 질량이 큰 별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행성에 의한 밝기 변화가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행성의 위치도 좀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것은 한 번 일어나고 끝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간 포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이에요. 직접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자, 중심별을 가리고요. 중심별을 가리는 장치가 있어요. 그 중심별을 가리고 직접 촬영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외계 행성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중심별을 가리는 이유는 중심별의 밝기가 너무 밝기 때문에 행성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이 중심별을 좀 가린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 외계 행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행성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적외선 영역이죠. 우리 지구도 우리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할 때 배웠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 영역,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적외선 영역, 요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행성을 직접 관측하고자 할 때는 주로 적외선 영역에서 촬영을 합니다. 요 사진이 보면은 요 가운데 여기가 중심별이에요. 중심별이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아서 지금 요쪽에 좀 밝게 나타나죠. 그렇게 중심별을 가리고 찍으니 여기 아주 조그맣게 뭔가가 하나 보입니다. 더 확대해서 보면은 요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는 이 별 주변에는 행성이 공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직접 촬영하는 방법은요. 지구에서 외계 행성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확인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우리 눈에 더 띄기 쉬울 거고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적외선의 세기가 더 강해요. 우리가 적외선 영역으로 촬영을 하는데 적외선으로 사진을 딱 찍었을 때 밝게 보여야 우리가 캐치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밝게 보이려면은 행성의 표면 온도가 좀 높아야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렇게 직접 촬영하면은 알아낼 수 있는 게 행성의 대기 성분을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행성으로부터 온 빛을 분석하면요. 스펙트럼 분석하는 거죠. 우리 중심별 봤을 때랑 마찬가지로. 그러면 별의 대기 성분 알아낸 것과 마찬가지로 행성의 대기 성분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중심별의 질량과 외계 행성의 관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 주변에서 외계 행성이 가장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밑에 그래프도 보면은 중심별의 질량이 1태양 질량인 별에서 행성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요거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이 행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요렇게 이야기보다는 사실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지는 별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사례가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죠. 자, 외계 행성계의 물리량을 보면요. 여기 옆에도 그려져 있죠. 지구 크기인 애들은 요렇게 808개 발견이 되었다는 거고요. 해왕성 크기인 애들이 1542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은 해왕성 크기, 지구 크기보다 좀 더 큰 애들 2배에서 6배 행성이 많고요. 그리고 슈퍼지구 크기, 지구 크기의 1.2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행성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은 외계 행성 탐사 초기에는 기술이 그렇게 정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목성과 비슷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질량을 가지는 애들 또는 목성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지는 행성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식현상도 그렇고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도 그렇고 직접 관측하는 방법도 그렇고 다 행성이 크면 클수록, 행성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발견하기 쉬운 방법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행성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측 기술이 점차 발달하고 있고요. 좀 더 정밀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작은 행성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연도에 따라서 여기가 목성 질량인 애들이거든요. 초창기에는 목성 질량 또는 목성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지는 애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이렇게 질량이 좀 작은 애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관측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공정궤도 반지름 특징을 보면요. 질량이 작은 외계 행성은 대부분 공정궤도 반지름도 작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중심별까지의 거리, 요게 곧 공정궤도 반지름이죠. 질량이 작은 애들이 요렇게 여기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잖아요. 질량이 작은 애들이 이렇게 공정궤도 반지름도 대부분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질량이 목성 정도로 큰 행성은 중심별까지의 거리를 보면은 이렇게 궤도 반지름이 작은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큰 애들도 있습니다. 공정궤도 반지름이 0.1AU에서 10AU 정도로 되게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관측한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식현상을 이용해서 관측했는지 아니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관측했는지 등등에 따라서 발견한 행성의 특징도 좀 다른데요. 먼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경우,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경우에는 질량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발견한 행성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대부분 큽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커야지 아까도 얘기했듯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잖아요. 중심별을 더 크게 이렇게 흔들리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 그래프에서 보면은 요 파란색으로 점 찍혀 있는 게 도플러 효과,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발견한 행성들인데요. 요쪽에 많이 분포해 있죠. 질량이 큰 애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요렇게 관측 방법에 따른 행성의 특징은 우리 교재에 없는데 그냥 여기 밑에 그래프에다가 간단하게 표시해 주세요. 요쪽에 발견된 애들,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발견된 애들은 주로 질량이 크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현상을 이용해서 발견한 행성들은요.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가리는 주기가 짧을수록 우리한테 더 발견되기가 쉽겠죠. 그리고 질량 범위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식현상을 이용해서 발견한 행성들인데요. 주로 이쪽에 몰려있죠. 이렇게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1보다 작은,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애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식현상은 공정궤도 반지름이 작은 애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방법,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요. 보라색 몇 개 찍혀 있지도 않죠. 일단 되게 적어요, 분포가. 근데 어쨌든 찍혀 있는 것도 보면은 이쪽에 많이 찍혀 있죠. 그래서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이번에는 반대로, 아까 식현상과 반대로 대체로 멀리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직접 촬영을 통해서 발견한 행성들은요.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약 10AU 이상으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봤듯이 우리가 중심별을 가리고 직접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는 애들은 같이 가려져 버리겠죠. 그리고 적당히 떨어져 있어도 사실 중심별의 그 빛 때문에 잘 발견되지 않아요. 진짜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그나마 좀 발견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프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10AU보다 더 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탐사 방법을 이용해서 발견한 행성들의 질량, 공전궤도 반지름 이렇게 나타내 놓은 그래프가 있고요. 기억부터 보면 시선 속도 변화 방법은 도플러 효과 이용하는 거 맞죠? 도플러 효과로 인해서 적색편이, 청색편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니은, 중력에 의한 빛의 굴절 현상, 요거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죠. 이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발견한 행성의 수가 가장 많지 않죠. 요 세모 표시인데 이거 되게 적게 있죠.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의 평균값은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 식현상은 지금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은 쪽에 이렇게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선 속도를 이용한 방법은 이쪽에 공전궤도 반지름이 큰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보다 작다 해줘야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린 칸은 외계 행성계의 모습. 지금 중심별을 기준으로 해서 행성 A랑 행성 B가 공전을 함께 하고 있네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은 A가 짧다 해줘야 되겠죠. 여기 식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이 요만큼이잖아요. B가 더 길죠. 그래서 틀린 보기. 니은 행성의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요거는 맞죠. 이 행성 반지름에 따라서 행성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밝기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A가 지금 밝기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B는 작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A가 크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A에 의해 식현상이 나타나는 주기는 B보다 짧다 해줘야 되겠죠. 공전궤도 반지름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더 짧게 나타날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지금 보면요. 가는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배열을 해놓은 거래요. 그럼 여기는 지금 두 번째는 A랑 B랑 겹쳐 있는 거죠. 겹쳐 있고요. 가는 보면은 A가 왼쪽에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 거 보면은 A가 이렇게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별의 이동 방향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별 B는 가만히 있는 되게 멀리 있는 천체고 A가 가까이 있는 천체구나. 그래서 우리 앞을 요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구나. 요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나는 B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요것은 동그라미죠. B에서 오는 이 빛을 A가 굴절시켜가지고 우리 눈에 요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니은은 요 기억 요거를 통해서 B의 행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B가 아니고 A의 행성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디귿. 기억은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나란한 경우에만 나타난다. 요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빛을 뭐 가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중력에 의한 거잖아요. 행성의 중력이 더해지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전 궤도면이 어떤 방향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린 칸은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중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방법이죠.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방법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거 맞죠? 기억은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 위치에서부터 한 번 공전하는 동안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래요. 근데 A 위치에서 보면은 지금 빨간색 쪽으로 스펙트럼이 이동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A 위치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A 위치에서 중심별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A 위치일 때 별빛의 파장이 길게 관측되는 거 맞죠? 적색 편의일 때 멀어지고요. 파장은 길어지고요. 그래서 니은 동그라미. 다음 디귿. 행성은 기역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다. 요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별이든 행성이든 다 공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별과 행성은 서로 반대에 있고요. 움직임도 서로 반대로 나타납니다. 중심별이 이렇게 멀어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행성은 가까워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니은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쪽 파트도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 꽤나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문제풀이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